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전산학부 김주호입니다. 네, 이렇게 멋진 자리에 오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오늘은 이제 두 분의 멋진 의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텐데 그 두 분의 이야기를 좀 더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저 공학자를 한 명 배치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에 세션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공학자로서 이런 자리에 와서 여기 계신 또 다양한 분들이랑 소통도 하고 또 성찰하면 좋겠다라는 메시지가 저는 좀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그 AI 같은 기술을 다양한 현실의 문제에 적용하는 응용 전산의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바라보는 AI 기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말씀을 주실 두 분 의사 선생님께서 어떤 관점으로 기술과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를 연결시키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이제 저 나름의 좀 관전 포인트를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한 3분, 5분 정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두 분 말씀 듣고 좀 이따 패널 토론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제가 그 제목으로 잡은 것은 기술 임계치를 넘은 시대, 돕는 자를 돕는 AI인데요. 키워드가 이거 적고 보니까 되게 좀 있어 보여요. 있어 보이는데 좀 풀어서 제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I라는 기술이 이제 어디까지 왔는가 생각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성능 지표를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정말 중요한 가치는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을 AI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정확도가 몇 퍼센트가 되고 모델 성능이 얼마나 빠르고 잘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지표는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AI가 수행할 수 있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고 얼마나 복잡한 일들을 AI가 현재 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AI라는 도구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풀러 들어갈 때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나온 좀 굉장히 재밌는 지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AI가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의 길이가 어느 정도 이제 복잡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작업의 길이가 7개월마다 2배씩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최근에 나오는 모델들은 드디어 이 1시간을 넘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직접 했을 때 1시간이 넘는 작업을 이제는 AI가 완전히 자동으로 할 수 있고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50%를 넘었다라는 것이 이 지표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7개월 후에는 2시간이 될 거고 점점점 이제 빠르게 올라가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생성형 AI, 뭐 챗GPT나 제미나이나 이런 앱에 들어있는 그 LLM이나 생성형 AI는 이제 우리가 흔히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름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왜 파운데이션이라고 우리가 하냐면 어떤 다양한 문제에도 하나의 모델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불과 뭐 10년 전만 하더라도 뭐 AI 연구를 한다 그러면 어떤 연구하세요? 그러면 뭐 텍스트 요약하는 AI를 만드는 연구를 한다. 의료 AI 연구를 한다. 이런 식으로 번역 AI 연구를 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분화된 AI를 각자 다른 모델과 접근 방법을 통해 개발을 해오던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제 스케일이 잘 나지 않죠. 그리고 다른 문제에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들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나온 파운데이션 모델은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수천 수만 가지의 문제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좀 준비한다든가 가공하든가 하는 추가의 어느 정도의 노력은 필요하지만 이전에 비했을 때 굉장히 저렴한 가격과 낮은 기술적인 허들을 가지고 이런 문제에 접목을 할 수 있어졌다라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 기술 측면에서 우리가 돕는 AI를 바라보는 하나의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돕는 자를 돕는 AI로서의 AI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 하면요. 보통 이제 우리가 AI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돕는다, AI를 가지고 문제를 푼다라는 관점을 생각을 할 때 중간에 돕는 자가 존재합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분들이 돕는 자에 해당을 하실 거고요. 또 이 다음 세션에 있을 그 다양한 학교에서 멋진 프로젝트를 하신 학생분들이 또 그런 돕는 자로서의 경험을 공유를 해주실 텐데 이 돕는 자의 입장에서 AI가 어떤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돕는 자란 어떤 사람인가? 아까도 이제 그 정의도 내려주시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질문과 문제 의식을 가진 것입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고 사람 같은 에이전트가 나온다 하더라도 AI에게 빠져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기가 질문을 갖고 문제를 던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적어도 그렇게 동작하도록
업체들이 만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의식과 질문의 중요성이 어떻게 보면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돕는 자가 되어서 이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낮은 기술 장벽의 기술을 가지고 실제 문제에 들어가서 의미 있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AI의 역할은 전문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 현장의 의사는 AI랑 함께 함으로써 환자의 접근성을 증대시키고, 심리상담 전문가도 AI가 사람들의 주체성이나 자기 성찰을 촉진시키고, 아까 이제 자기 효능감도 말씀 주셨죠. 또 굉장히 좋은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또 저는 또 교육 관련 연구를 많이 하는데, 교육 관련 AI를 만들었을 때 AI가 선생님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를 보조함으로써 더 나은 학습 경험을 제공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두 분께서 사례를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주실 텐데요. 저는 이제 들으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던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질문에서 과연 시작을 하셨을까? 분들은 안 그래도 바쁜 이 의사 선생님들이 대체 어떤 모티베이션과 어떤 질문과 문제 의식을 가지고 돕는 자가 되어야겠다고 결심을 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가 있고 AI가 있을 때 둘 사이에 저는 매치메이킹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매치를 찾는 작업이 중요한데, 그 매치를 이 두 분은 어떻게 찾으셨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기존 방식의 문제를 푸는 기법들이 이미 존재를 했겠죠. 그죠? 근데 그런 방법에 어떤 허점이나 단점이나 개선점을 찾아내서 그것을 혁신하였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I라는 기술이 가지고 있는 필연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데이터입니다. 이 AI 구축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이분들은 어떻게 만들고 가공하고 유지를 하고 계신가?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계신 두 분과 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여기 이제 물음표에 이제 본인의 얼굴을 이렇게 투영을 시키시면서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걸 통해서 의료나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교육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이런 사례들을, 성공 사례들을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경과 의사 허준영입니다. 먼저 이렇게 네. 박수까지 쳐주시고 네. 바로 발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무도 당연히 모르실 거라서 저를 소개하는 슬라이드를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프로그래밍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친구들이 스타크래프트 할 때 저희가 너무 못해가지고 안 끼워져가지고 저는 따로 앉아서 프로그래밍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프로그래밍 기술을 의료에 접목해서 사람들을 돕겠다 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QR코드 체크인입니다. 코로나 때 아마 다 전국적으로 사용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QR코드 체크인을 개발할 때 이제 참여를 했었던 게 제 대표적인 업적으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당시에 이거를 개발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제공을 해서 이제 전국에 도입이 됐었던 거고요. 이게 그때 당시 제가 만들었던 프로토타입인데요. 이게 사실 굉장히 간단하긴 한데 근데 되게 잘 만들었다고 되게 자부를 하는데요. 그 당시에 기억나시겠지만은 처음 코로나 때 이제 매장에 방문하면은 거기에 본인 이름과 전화번호를 이렇게 다 적어야만 했었습니다. 이게 엄청난 개인정보 이슈가 있는 거였는데요. 이거를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당연히 인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사무관님이랑 이제 같이 고민을 해서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이제 또 뭐 토스 이런 데서 이렇게 다 QR 코드를 생성할 때는 이 사람이 누군지는 알지만 이 사람이 어디 가는지 모르고요. 매장에서는 어떤 QR 코드가 왔는지는 알지만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산시켜 가지고 정부가 개입했을 때만 이게 두 개 합쳐서 누가 어디 가는지 알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소프트웨어가 되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군의관이었거든요. 이제 그 의무 복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돈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원래 나라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대신 이제 국방부 장관님께서 군의관이 열심히 하는 게 기특하다 이래가지고 시구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뭐 박수까지 쳐주시니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라이크를 했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키움에서 시구를 했는데 원래 LG 팬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LG랑 키움 전이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부정이 타가지고 LG가 이겼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고요. 재밌게 하여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자면은 제가 오늘 이제 받은 주제는 제가 했던 프로젝트 중에서 이 carotid.ai라는 프로젝트입니다. carotid라는 말은 이 해부학적으로 이 경동맥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경동맥에 관련된 솔루션을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제가 하는 일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원래 이제 뇌졸중 환자를 봅니다. 아마 주변에 뇌졸중 환자분을 좀 보실 수도 있겠는데 이 뇌졸중이라는 질병이 단일 질환 치명률 3위의 질환으로 굉장히 흔하고도 되게 안타까운 질병입니다. 이런 환자들이 왔을 때 급성기에 저는 시술로서 막힌 혈관을 뚫는 그런 치료를 하는데요. 치료를 했을 때 이 사람 되게 사실 시술이 엄청 잘 돼서 제가 기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뇌경색은 혈관이 막히는 순간부터 1분에 200만 개의 뇌세포가 그 자리에서 계속 죽어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치료를 하더라도 뇌세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한 병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뇌경색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이 경동맥 협착입니다. 경동맥이 좁아져 있는 질병인 경우에는 이게 뇌경색을 잘 일으킬 수가 있는데 이게 무증상입니다. 그래서 이 증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뇌 경동맥이 좁아져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본인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100만 원만 이렇게 돈을 내고 검진센터에 가서 추가 비용을 내서 비급여로 이제 CT나 MRI 아니면 초음파 같은 거를 이제 찍으셔야 되는 건데요. 이게 사실 하루하루 살기도 힘든데 이렇게 돈을 내서 이 검진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증상이다 보니까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결국에 뇌경색이 발생해 버립니다. 근데 이 협착은 사실 미리 알고 있으면은 스텐트를 넣던가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운 건데요. 그래서 이 니즈가 있는 겁니다. 간단하고 또 저렴하게 경동맥 질환을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 니즈가 있는 거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물 호스를 이렇게 세게 잡으면은 물줄기가 세게 나가면서 슉 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이게 당연히 이제 공학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서도 이렇게 좁아지면은 그 혈류로 인해서 이상 잡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동맥도 마찬가지로 혈관이 좁아지면은 슉슉하는 이상 잡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원래 청진기로 저희가 들어서 청진을 해서 소리가 나면은 여기가 협착이 되었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요즘에 스마트폰이 워낙 많이 발달했으니까 스마트폰 마이크로폰을 이용하면 혹시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겁니다. 소리진 끝나자마자 갑자기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핸드폰을 들고 가가지고 협착 있는 환자 목에다가 갖다 대버렸습니다. 실제 녹음했던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를 이렇게 녹음해서 들어보니까 들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제 연구실에 가서 그걸 이어폰을 끼고 들어보고 그다음에 한 번도 음파 분석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인터넷 찾아봐서 이런 식으로 음파 분석을 해봤더니 오른쪽에 있는 게 제 목혈관이고요 왼쪽이 그 환자의 목혈관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마이크로폰으로만 딱 들어도 이 사람의 협착 소리가 딱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고 너무 신나가지고 그때 밤에 잠을 못 이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저희가 이 모든 임상 연구를 하려면은 윤리적으로 괜찮은지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IRB 확인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전향적으로 이제 저희가 동의서를 받으면서 당신의 목소리를 제가 스마트폰으로 녹음해도 되겠습니까? 설명을 드리고 다 사인을 받아서 130명 정도 인로를 이제 포함을 했었고요. 그 환자분들의 목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초간 85명을 대상으로 이제 데이터를 모았는데 그것만 해도 사실 충분히 너무 잘 나올 것 같아서 그 기반으로 모델을 만들어서 41명을 대상으로 이제 검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41명 대상을 검증을 했는데 너무 정확하게 사실 분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흰색 점 오른쪽 그림에 있는 흰색 점들이 이제 정상인 환자분들이고요. 까만색 점들이 이상이 있는 환자분들인데 보시다시피 중간에 구분선을 두고 아예 정상과 아예 이상한 사람들은 구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정확한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고요. 이거를 이용해서 뭐 저희 분야에서 나름대로 유명한 논문도 게재하기도 했었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블로그도 사람들이 써줄 정도로 나름 뭐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그 아이폰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써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carotid.ai라는 웹사이트입니다. carotid.ai라고 URL을 웹 브라우저에 치시면은 아이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접속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이폰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아이폰을 제가 사랑해서 그러는 건 사실은 아니고요. 이제 그게 안드로이드 폰들은 이제 그 폼 팩터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이 수많은 것에 대해서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아이폰으로 한정을 지은 상태이긴 합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렇게 시도해 볼 수 있어서 전향적으로 저희가 임상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 만들 때 사실 대상 환자분들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이 경동맥 협착이 생긴다는 것이 물론 젊은 환자분들도 있겠지만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 이거를 적용해야 되는데 이 핸드폰을 바닥면을 목에다 갖다가 세로로 갖다 대면서 이 저희 이 SCM이라고 하는 근육 앞쪽에다가 이 정확한 위치에 갖다 대고 턱 밑에 갖다 대고 이런 이제 어떤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리는 게 되게 쉽지 않다고 느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본인이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이해해서 쓸 수 있게끔 할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을 정말 많이 해서 여러 가지로 시도도 해보고 뭐 저희 부모님께도 막 한번 드려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사용성에 집중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공개를 하고 나서 많은 주변 분들이 써주시면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해주셔가지고 이 부분이 굉장히 뿌듯했던 경험입니다. 이거 이외에도 사실 다양한 프로젝트를 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상황에서 그 당시에 이제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누군지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가만히 놔둬도 감기처럼 좋아질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은 ICU로 가야 될 건지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한 AI 모델을 만들어서 코이카와 함께 이거를 이제 저희 인도네시아에 적용을 해서 100만 건 이상 사용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저희가 악제 혈전을 제가 끄집어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슬라이드로 분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뇌경색이 왜 생겼는지를 거꾸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AI 모델을 만들어서 이거를 현재 이렇게 웹사이트와 앱을 통해서 플랫폼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구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나라의 전국에 있는 많은 병원들은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환자 진료하는 데 도움이 되시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이제 유전자 검사가 뭐 한 사람당 막 40만 원이면은 전체 유전자를 다 검사할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 유전체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료에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서 만든 플랫폼인데 모든 사람이 자기 핸드폰 안에 자기의 유전자 정보를 전체를 다 들고 다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석이 되도록 해서 진료 환경에서 QR코드만 딱 찍으면 그 의사가 필요한 정보만 바로 보고서로 만들어서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서비스도 개발해서 현재 전향적으로 저희 뇌경색 환자분들 다 이거를 진행하고 임상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냥 논문을 제가 봐야 되는데 이제 의정 사태 때문에 제 논문들을 정리해줄 아래 분들이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처해 있었는데 저희 위에 교수님들을 위해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이 자기가 구독하고 싶은 저널들 이름을 입력해서 구독을 하면은 그 저널들에 나오는 새로운 아티클들을 이렇게 피드 형식으로 제공을 해드리는 겁니다. 또 물론 이제 저희 LMM을 이용해 가지고 한 줄로 요약을 딱 해드려 가지고 보시기 편하게끔 하는 이런 것도 이제 만들었었고요.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프로젝트를 만들었었는데 저한테 엄청난 과제를 주셨거든요. 미래의 AI와 메디슨에 대해서 논의하여라 이렇게 이제 주최 측에서 이제 저한테 요청을 주셔가지고 고민을 하는 되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고 있는 와중에 GPT-5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샘 알트만이 GPT-5가 이제 막 뭐 대학원생을 막 이렇게 비슷한 성능을 갖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보여주시는데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점이 여기서 대표적으로 이 불렀던 사람들 중에 한 분이 이 암을 진단받은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처음에 자기가 암 진단 받고 되게 혼란스러운 시점에서 이 챗GPT한테 자기가 받은 그 병리 보고서를 보여주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미리 파악하고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보면서 또 그 다음에 챗GPT의 많은 사용하는 그 용도 중에 대표적인 사용 용도가 이렇게 의학 정보를 사람들이 궁금한 점을 확인하는 그런 용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놀랐고 그 다음에 약간 좀 사실 의사라고 하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약간 걱정되기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권위주의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혹시 저희 환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져가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제 분야에 이미지를 주면서 GPT-5한테 시켜봤습니다. 경동맥 협착 환자이거든요. 이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GPT-5한테 물어봤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시술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 환자 시술 안 할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 잘못된 답을 줬다, 뭐 이게 옳다 그러다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왜냐면 점점 더 똑똑해지만 결국 다 옳은 얘기밖에 안 할 테니까요. 근데 문제는 인간적인 팩터를 고려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딱 저것만 있고 가이드라인 상에서는 저렇게 좁아져 있으면 시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물질을 목에다가 여기를 뚫고 올라가서 넣는 시술이라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꼭 필요할 때만 해야 되고, 또 이걸 하고 나면은 이 여기 때문에 이물질을 넣었기 때문에 이 이상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약을 평생 복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약을 정말 이 사람이 잘 평생 복용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 환자 면담할 때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하면서 사실 시술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거든요. 이 환자가 혼자 사시고 뭐 약을 잘 챙겨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사실 시술을 한 번 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정말 오히려 이제 피해를 입었던 환자도 실제 경험한 적도 있었고요. 잘 약을 안 먹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이게 되게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사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어디다 이런 기술을 적용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먼 미래까지는 몰라도 가까운 미래에 이런 AI 기술을 저희 의료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한 분야는 이런 아주 급성기 치료와 관련된 부분이 쉽지 않았습니다.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뇌경색 환자가 왔을 때 응급실에서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급성기 뇌졸중 환자가 딱 오면은 처음에 환자 면담 및 진찰을 통해서 환자 과거력, 언제 발생했는지, 약을 뭘 먹는지, 진찰이 어땠는지 다 체크를 한 다음에 영상 검사를 진행해서 뇌경색이 얼마나 큰지, 막힌 혈관이 어디인지, 뭐 관류 검사가 어떤지를 다 본 다음에, 그래서 실제로 뭐 정맥내 혈전뇌수용, 동맥내 혈전 재개술이니 엄청나게 위험한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막 가능 여부 확인, 뭐 체크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이 중에서 정맥내 혈전 용해술의 치료 금기사항 저 하나의 항목만 하더라도 이 정도입니다. 이거를 다 체크해야지 이 사람이 정맥내 혈전 용해술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전문가도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게다가 혈전 용해술을 하기로 결정됐으면 약물을 얼마를 투약해야 될지를 제가 결정해서 처방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습니다. 결정하는 그 계산 시기. 그러니까 이걸 핸드폰에 계산기가 전 맨 앞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빨리 계산해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사실은 원시적이기도 하다라는 생각 갑자기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사들을 도와주는 여기에 차고 있는 AI가 있어가지고 얘가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많이 들었고요. 그렇게 되면은 환자랑 면담할 때 면담 내용을 자동 정리해주고 판독 결과는 이제 팩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수신을 해서 수신하자마자 얘가 의사한테 알려줄 거고요. 그다음에 뭐 어떻게 뭐 예를 들어 각자 그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금기 사항도 항상 계속 서로 대화하면서 물어볼 수가 있겠고, 뭐 환자 그다음에 이제 그 시술을 해야 되면 시술 팀을 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때도 자동으로 전화도 해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제가 갑자기 처음 해보는 막 이런 기판 같은 걸 사가지고 최근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좋은 소식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발표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신입니다. 예. 클레어 AI 가칭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정신과 의사고요. 클레어 AI 말로 하는 수술 이제 여러분들 짐작컨대 이게 심리상담 AI겠다 예측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고요. 지금 카카오랑 지금 막 시작한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정신건강과 관련한 이슈는 가히 저는 이게 세계의 급소다 이렇게 생각해요. 뭐 외국의 어떤 나라는 외로움 뭐 담당 장관 뭐 그런 부처까지 행정부의 부처까지 만들 정도로 정신건강이라는 게 굉장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사실은 없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여러분들 뭐 그 유석영 교수님 처음 키노트 스피치부터 얘기하셨지만 이게 AI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게 심리 상담, 또 친구를 찾고 이런 어떤 정서적인 연결 그런 것에 대한 결핍이 이게 굉장히 넓게 퍼져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모르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저를 조금 이게 좀 소개를 하고 얘기를 드려야 될 텐데요. 아까 클레어 AI, 심리상담 AI를 제가 말로 하는 수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라도 조금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인데 정신과 의사로 산 지 30년 넘었어요. 근데 그 한 3분의 2 세월을 한 20여 년간을 우리나라의 그런 사회적 참사, 트라우마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전두환 정권 때 고문을 당한 고문 생존자부터 시작해서 광주의 5.18 피해자들, 고문 생존자들, 또 해고 노동자들이 국가 폭력에 의해서 이렇게 자살로 막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 해고 노동자들, 또 그 가족들, 세월호 유가족들, 유가족이 된 형제 자매들, 단원고의 교사들, 민간 잠수사들 등등 그런 참사 현장에서 그분들을 치유하는 일을 한 20여 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온, 어떻게 보면 최전방 치유자죠. 거의 지옥에 빠진 사람들을 만나고 치유를 해온 사람입니다. 제가 저와 함께 한 20여 년을 그런 현장에서 같이 저의 치유적 동지이기도 하고 또 파트너이기도 한 임영수 선생님이 어느 글에서 저를 소개한,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말로 하는 수술과 관련해서 좀 힌트가 될 만한 소개가 있어서 제가 그 글을 좀 잠깐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 전에 지난 20여 년간 현장에 함께 있었던 치유적 동지의 그 파트너였던 분의 글입니다. 임영수 선생님의 글입니다. 함께 트라우마 현장에서 고통의 당사자가 치유자 정혜신을 만나고 나온 광경을 목격한 자원봉사들이 지치지도 않고 내게 묻는다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물었던 얘기를 한 거죠. 저 상담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도대체 정혜신 선생님이 어떤 일을 했길래 저분 낯빛이 저렇게 달라지나요? 실제로 얼굴빛이 달라진다. 비유적으로 어떤 이는 들것에 실려 상담실에 들어갔고 어떤 이는 성난 코뿔소처럼 펄펄 뛰며 들어갔다.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처럼 으스러진 뼈를 추슬러 걸어 나왔고 사슴 같은 눈으로 순하게 나왔다. 그룹 치유의 현장을 직접 참관했던 이들도, 저는 현장에서 사회적 참사 현장에서 상담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공개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활동가들, 인권 변호사들, 그 운동하는 사람들, 또 그 유가족들, 피해 당사자들도 제가 하는 그 상담을 당사자들한테 허락을 받고 동의를 얻고 함께 참관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룹 치유 현장을 직접 참관한 이도, 얼굴빛을 통해 치유의 공기를 짐작한 이도, 심지어 같은 일을 하는 나조차도 눈앞에서 목격하고 전해들은 간직록 같은 일들의 원리와 맥락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 오직 정혜신만 알고 있을 치유적 암묵지, 정혜신과 고통받는 사람 사이에선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그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그 현장에서 일어났던 그 무슨 일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인 게 클레어 AI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하자면 수술방에 CCTV 달고 그 수술 현장을 녹화하듯이 오늘 제가 하는 말로 하는 수술 현장을 CCTV로 여러분한테 현장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상담을 저는 20여 년 동안 현장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한테 반복적으로 듣는 말, 눈앞에서 봤는데 지금 뭐가 일어난 거죠? 분명히 다른데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특별한 게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죠? 이런 질문들을 무수히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하는 일의 본질을, 실체를 저는 말로 하는 수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수술이라는 것은요, 정확한 타겟, 목표가 있는 행위예요. 수술을 한다면요, 예를 들어서 어디가 안 좋다, 저 복강 어디 깊은 곳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검사나 사전, 문진이나 검사를 통해서 그 확인을 하고 배를 열고 거기까지 들어가는데 최단시간에 들어갔다 나와야 하고 최적의 경로를 찾아서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깊이 있는 그 병소까지 도달하기 전에 주변 조직을 다칠 수가 있고, 그러면 후유증으로 사람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고 수술 후에 부작용이 굉장히 심할 수 있죠. 그래서 정확한 경로를 찾아서 주변 조직을 건드리지 않고 그 깊숙한 그 병소까지 다다라야 하고,
그걸 거기 도달했으면 끊어졌으면 이어줘야 될 것이고 터졌으면 꿰매줘야 될 것이고 이상 조직이 있었으면 떼어가지고 나와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수술은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심리상담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치 수술을 하듯이 정확한 목표가 있고 거기까지 퇴단 시간에 최적의 경로를 찾아서 뭔가 임무를 수행하고 하는 것까지가 심리상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저는 제가 하는 일을 그냥 말로 하는 수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뒤에 토론 때 질문을 해야 될 것들을 우리 교수님이 미리 패널 토의하는 교수님이 미리 다 정해 주셔서 나중에 질문에 넘길 것은 그쪽 가서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로 하는 수술 현장을 CCTV 달아놓듯이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건데 요즘에 AI로 상담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AI는 이렇게 하고 또 저라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보시면 흥미로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례를 하나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고요. 그리고 그것을 AI 상담을 통해서 한번 한 걸 보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것을 말로 하는 수술의 현장을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화면에 없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저는 33세고 결혼 3년 만인 지난해 이혼했습니다. 그간 아무한테도 말 못했지만 결혼 기간 내내 남편은 툭하면 폭력을 썼습니다. 남편의 폭력을 피하다 다리를 다쳐 보름 정도 외출을 못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는 것 자체를 남편이 싫어해서 결혼 전에 다니던 직장도 그만뒀는데 생활비도 제대로 주질 않았습니다. 생활비 받아내려고 매번 애원하다시피 하다가 1년여 전부터 남편 몰래 집에서 블로그를 하면서 물건을 팔아 생활비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가 우겨서 했던 결혼이고 부모님께 말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무에게도 부모님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우연히 제 핸드폰을 보게 된 엄마가 남편의 폭행을 알게 됐고 결국 이혼했습니다. 이혼을 못하고 살던 고통이 너무 커서 이혼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후에 공황 발작이 시작됐습니다. 무기력증도 더 심해졌습니다. 정신과에서 수개월 동안 약물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속상해서 그랬겠지만 잔소리가 점점 심해지더니 저를 비난하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러면 저도 화가 조절이 안 되고요. 얼마 전엔 제가 남미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폭발하셨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죽을 길만 골라서 다니냐. 결혼도 그렇게 말릴 때 엄마 말을 들었어야지. 결국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막말을 쏟아내셨습니다. 남미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 줄 아느냐고 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던 엄마의 그 표정, 그 눈빛이 그 순간 제게 상처가 됐습니다. 엄마를 견딜 수가 더 이상 없어서 연락도 차단하고 집에 못 오게 했습니다. 그 즈음부터 지금 근 한 달여 잠도 거의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합니다. 키가 167입니다. 근데 체중이 45kg까지 빠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미쳐가는구나, 이렇게 죽겠구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럴 바에야 마지막으로 가보고 싶은 남미라도 꼭 한번 다녀와야겠다는 마음만 이상하게 더 강렬해집니다. 친구들도 남미는 절대 안 된다, 위험하다고들 다들 말리지만 죽는다면 차라리 거기 가서 죽겠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제가 정상이 아니라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저 자신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분의 사연이었어요. AI로 상담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AI가 질문을 이 상태를 보고 이제 쭉 설명을 해줘요. 상태가 굉장히 그 양이 많은데 결국은 뭐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좀 서머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신이 미쳐가는 게 아니다. 이게 PTSD의 어떤 그런 감정적, 인지적 왜곡이다. 그래서 의학적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자살 위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몸이 이렇게까지 축난 것은 심장과 뇌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의학적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자살 예방 거기 센터도 연결해주고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빨리 연락을 해야 된다. 더는 미루면 안 된다. 당장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빼곡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주에 오늘 당장 연락해야 된다.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죠. 예. 다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도움말 고마워. 근데 네가 한 말은 나도 다 알긴 알아. 알아도 계속 남미로 떠나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그래서 너무 괴로운 거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쭉쭉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런 것들이 바로 강박적인 사고란 거다. 근데 그 생각 안 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아라. 그럴수록 더 생각난다.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죠.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그 생각이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그래서 행동을 지연시키려면 자꾸 가고 싶은 충동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비행기 예약을 한 일 후로 미뤄라. 생각이 행동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다른 행동으로 그 생각이 자꾸 남미 가려는 생각으로만 가니까 다른 행동으로 좀 치환해봐라. 해서 방 정리해보면 어떨까? 운동 어떨까? 뜨거운 물 샤워가 어떨까? 뭐 블라블라 이런 또 조언들을 쭉 이렇게 해주죠. 그래서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것이 실제 경험보다는 너한테 어떤 상징이나 탈출구 같은 의미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계속 머리에서 맴돌 수 있는 거다. 그래서 한국에서라도 그런 것을 좀 경험할 수 있는 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또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한국에서의 남미 경험하기. 그러면서 이제 쭉 여러 가지가 나와요. 뭐 남미 음식, 남미 문화, 체험, 남미의 음악과 춤 이거에 대해서도 정보가 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쏟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기는 이제 제가 너무 내용이 많아서 다 옮기지는 못했는데 한 5~6배가 나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근데 넌 어떻게 하든 다시 물은 거예요. 넌 어떻게 하든 내가 남미로 가는 걸 막으려고 필사적으로 하는 것 같아. 너 내 마음 잘 모르는 것 같아. 다시 물었습니다. 계속 이제 남미를 가면 안 된다는 얘기들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어서 그래서 너는 그것만 왜 자꾸 막아? 너 내 마음 모르는 거 아니야? 했더니 지금 당신이 가려는 남미가 그 자유를 주기보다 더 당신을 위험하게 할 수 있어서 그렇다는 거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자꾸 막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너는 내 마음은 모르는 것 같아라고 한 게 마음에 걸렸나 봐요. 챗GPT가. 그러니까 제안을 다시 해요. 그렇다면 내가 이제부터는 전폭 지지 버전으로 네가 안전하게 남미를 갔다 올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짜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게 이제 여러 가지 한 게 이제 1년 후에 남미 가기인 거죠. 그래서 1년 후에 내가 남미에 당신이 갔을 때 1년 후에 갔을 때 당신이 밤에 이런 일기를 쓰게 될 거야. 그러면서 에세이를 써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미의 햇살 바다 나 살아서 지금 여기 왔어. 드디어 왔어. 뭐 이런 거를 대신 막 써주는 것까지 굉장히 현란하게 얘기를 해주죠. 요즘에 그 AI로 심리 상담하면서 나름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의학적으로 좀 정리해주고 설명해주고 뭐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문가적인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주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좀 아쉽고 좀 약간 갑갑해지고 그렇다고 느껴지시죠. 저라면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이분하고 얘기한 거를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남미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서 먼저 물었어요. 그냥 남미 말고 너한테 남미는 어떤 거야? 물었어요.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그냥 꼭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세상에 가볼 만한 곳이 천지빛깔인데 지금 이 시점에 꼭 남미여야 된다는 게 나한테는 좀 특별하게 들려. 남미 하면 너한테 혹시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물었어요. 하더니 지구상 제일 먼 곳이요. 더 먼 곳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저한테는 거기가 제일 먼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가능한 여기서 멀리 떠나고 싶은 거구나. 그런 거였구나. 그랬더니 이 사람이 울컥하더니 네, 내 삶이 지긋지긋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또 물었어요. 지긋지긋하기도 하고 마음이 또 어떤데? 다시 물었더니
지긋지긋하기도 하고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무섭기도 하고요. 여기 있으면 저의 무기력한 모습만 떠올라요. 그렇구나. 네가 그래서 그 모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인 거구나. 그랬더니 또 다시 이 사람이 울컥하더니 네, 저도 몰랐는데 그랬나 봐요.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요. 그래, 그랬나 보네. 그런 마음이었나 보네. 했더니 가만히 있다가 그 친구가 그래요. 혹시요, 또 모르잖아요. 거기 가면 제 다른 모습을 보게 될지. 그래서 제가 바로 다시 물었어요. 그래, 다시 보게 될 수도 있지. 근데 혹시 만약에 다시 보게 된다면 어떤 모습을 볼 가능성이 너 있는데 그냥 사실하고 달라도 돼. 그냥 네 느낌에 지금 어떤 모습을 볼 가능성이 있는데 물었더니 눈물이 글썽하더니 이 친구가 저 원래 그런 애 아니었어요. 그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그런 애라니 그게 어떤 뜻인데? 그런 애가 무슨 말인데? 어떤 애인데? 어릴 땐요 제가 맨날 야물딱지단 말만 들었고요.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랬구나. 너 그런 면이 있구나. 지금 남편한테 맞고 다리가 부러졌었어요. 그렇고 처참하게 말라서 그냥 몰골이 처참하고 한심하게 엄마도 바라보고 이러고 있는데 생활비도 없어서 막 피폐해진 상태였는데 그랬구나. 너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구나. 그런 점이 있었구나. 근데 더 얘기해 줘봐. 너 어떤 애였는데? 했더니 그다음부터 막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린 시절 얘기, 학교 다닐 때 얘기, 친구랑 관계에서 자기 별명이 뭐였다는 얘기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한참 그런 시간을 겪은 다음에 제가 얘기했어요. 네가 왜 꼭 남미에 가겠다고 했는지 나 이제 알았다. 갔다가 잘못되더라도 무조건 가겠다고 한 거 이거 어거지 아니었네. 그게 어떤 의미인지 나 싹 다 이해했어. 이해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 네가 남미에 가든 안 가든 나 그거랑 별개로 남미에 가려고 하는 네 마음은 나는 전적으로 응원해.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진짜 체중을 다 실어서 그때 말했어요. 얘를 그냥 미경이라고 할게요. 미경아, 가거들랑 꼭 살아서 돌아와라. 제가 그랬어요. 저도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그 심정을 알겠고 그리고 지금 거기 가야만 뭐가 살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을 알겠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든 말든 그건 알아서 하는데 어쨌든 가겠다는 마음은 내 알았어. 다 알겠어. 근데 가거들랑 그 위험한 데라니까 너 살아 돌아와야 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여튼 얘가 그때 확 한참 울었죠. 그러고 나서 한두 차례 이 친구를 더 만났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저 오늘 배낭 메고 떠나요. 대만 가요. 제만에서 제일 구석지고 후미진 곳, 여기랑 제일 멀게 느껴지는 곳만 다니다 오려고요. 살아서 돌아올게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러고 대만 갔고요. 돌아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여행을 또 한 차례 더 갔고요. 돌아왔고 지금은 취직했고 취미가 그림 그리는 거였는데 어렸을 적 자기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는 노래하는 것도 좋아했고 그림도 좋아했대요. 한동안 자기가 잊었대요.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그림 그리고 고마웠던 사람들한테 그림 그려서 선물하고 그러면서 지금 취직해서 잘 지내고 있죠. 제가 조금 전에 그 챗GPT하고 제가 말로 하는 수술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서 좀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우리가 보통 심리 상담이라고 하면요, AI 상담이라는 것은 AI라고 하는 것은 지구상의 모든 텍스트들을 거의 다 섭렵해서 거기서 많은 것들을 지금 뽑아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 프로이드부터 융부터 아들러부터 모든 카레노나이드 모든 사람의 이론을 섭렵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샘 알트만이 그 인터뷰할 때 그 암 환자가 그걸 통해서 의학 정보를 지식을 많이 듣는다.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전문가적인 설명을 하긴 해요.
내가 만약에 위암이다. 그럼 위암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 위암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를 해요. 그렇지만 위암 자체를 수술할 수는 없는데 제가 말하는 심리 상담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수술이어서 그냥 AI처럼 약간의 우리가 보통 심리 상담이라고 하면 대부분 생각하는 게 토닥토닥 해주고 전문적인 설명과 해석, 분석 그걸 바탕으로 한 약간의 조언 그리고 여러 가지 꿀팁들까지 지금 AI에서 쏟아놓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제가 비유를 하건데 예를 들면 저기서 여기 코엑스 어느 군데 코엑스의 3층 어느 방에서 어떤 사람이 그 목이 타서 쓰러져서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119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내가 여기 지금 이렇게 해서 목이 타서 죽어가고 있다. 나를 구해줘라. 나한테 물을 갖다 줬으면 좋겠다. 나는 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서 119에서 출동을 했어요. 출동해서 오는데 강남구 삼성역 주민센터 앞에 아니면 여기 그 코엑스 사거리 앞에 1톤 물 탱크가 와서 물을 쏟아놓고 만약에 가면 여기서 지금 목이 타들어가는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어디 있는데? 삼성동이에요. 삼성동 어디? 코엑스 몇 층에 있는데? 예. 어느 구역에 있는데? 거기 어느 방에 몇 번 테이블에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끝까지 알아야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말로 하는 수술이라는 것은 수술은 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배를 갈라놓고 이렇게 해놓고 간 부위에다가 치료제를 쏟아놓고 나오면 그건 수술이 아닌 거예요. 그 병소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삼성동 어디 있는 데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물어보면서 그 목이 타들어가는 사람 앞에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역까지 길을 찾아와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와서 그 다음에는요 물 한 컵만 주면 됩니다. 물을 1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를 잘 찾아서 자기를 다시 추스리고 일어설 수 있게 오늘의 화두였던 질문, 그 사람이 자기를 다시 추스릴 수 있게 하는 치유적인 질문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 질문을 통해서 하는 수술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 심리 상담이다. 근데 우리는 그냥 조언과 분석과 설명과 팁을 주는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죠. 그래서 아쉬움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지금 시작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고요. 아까 미래 의료와 AI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아서요. 이조 교수님과 하는 질문으로 나머지 질문들은 넘기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말로 하는 수술이라고 했는데 혹시 그래도 AI가 아닌 사람만 할 수 있는 뭔가가 또 따로 있는 건 아닌가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교수님과 다시 패널 토의에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토론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워낙 이제 재밌는 이야기랑 이렇게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너무 좋았는데 토론의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아서 제가 준비를 많이 했지만 굉장히 압축적으로 한 두세 가지 질문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답변도 좀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질문에 없던 얘기인데 저는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사실 가장 저한테 와닿았던 부분은 마지막 한 걸음을 가셨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AI도 있고 챗GPT처럼 무난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AI는 그냥 지금 누구나 쓸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의미가 생기고 실제 돕는 AI가 되기 위한 조건이 저는 어떻게 보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고령자들을 배려하고 더 직관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부분, 또 그런 이제 선생님만의 암묵지가 이렇게 담길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셨는지, 마지막 한 걸음을 이제 어떻게 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일반 무난한 챗GPT에서 예. 좀 더 그런 마지막 한 걸음. 그 세월호 현장에서 유가족들이 울부짖으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때 막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러고 뭐 나중에 대통령도 오고 무슨 장관도 오고 지자체 단체장도 오고 막 그러면서 우리가 뭘 도와드릴까요? 유가족들이 너무 망연자실이 있으니까 진도체육관을 찾아와서 팽목항에서 계속 물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결국 이런저런 도움들을 다 받아봤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도움이 되는 도움을 주세요. 예. 도움이라는 그 이름표가 붙은 여러 가지들을 받았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도움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게 본질이고 의협이라는 것은 치유라는 것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의사 치유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치유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사실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누군가 길거리 가다가 길을 가다 CPR을 배운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듯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도움이 되는 도움까지 가야 진짜 치유다. 이런 생각이 저는 현장에서 너무 피 맺힌 소리들을 많이 들어서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 데이터에 대한 질문을 그러면 제가 드릴게요. 의료 현장에서 이제 경험을 이제 어떻게 좀 데이터로 축적하고 이거를 이제 AI랑 연결을 시키셨는지 또 워낙 이제 프로젝트 경험이 다양하게 있으시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노하우를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도 되게 어렵긴 한데요. 그 질문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여하튼 저는 아주 그냥 드라이하게 말하자면 사실 저희 의료 데이터는 어느 정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소스가 정해져 있고 또 아니면은 저렇게 경등백 이런 거는 소리는 당연히 동의받고 그냥 녹음했어야 돼서 그냥 간단했고요. 그거 이외에는 뭐 미국 NIH 데이터베이스 같이 우리나라도 사실 정부 과제로 지원된 데이터는 모두 다 오픈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활용하시면 된다는 되게 좀 분위기 안 맞는 답변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정희 선생님 이후에 이제 분위기가 저도 약간 이런 질문들을 하기에 너무 드라이한데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조금 이제 톤을 바꾸려고 했는데 그래도 데이터로 좀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데이터 연관해서 사실 네. 이제 질문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네, 약간 네. 이제 암묵지를 체계화한다.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사전 미팅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머릿속에 정말 있으신 그 노하우를 어떻게 네. 이렇게 데이터로 이렇게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아까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이긴 했는데 제가 하는 테크니컬 파트 그 친구들하고 개발자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제가 하는 모든 반응은 이유가 있다. 제가 하는 모든 반응에는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알고리즘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밝히면 이게 구현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저도 AI를 학습시키기 위해서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처음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저를 객관화해서 제가 하는 작업을 객관화해서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죠. 구체적으로 보고 입체적으로 보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보고 체계적으로 보고 그러면서 제가 한 데이터를 놓고 빠져나와서 그걸 분석을 하면서 그걸 체계를 잡고 그렇게 데이터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실제 서비스까지는 시간이 더 있겠고 그 연구 과정이 더 필요하긴 하겠으나 일단 저는 제가 하는 것을 객관화해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기쁘고 즐겁고 굉장히 가슴 뛰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공유하고 싶다. 그래서 제 암묵지를 이걸 다 꺼내놓고 다 정리해놓고 죽어야 된다. 내가 죽기 전에 그런 생각을 막 혼자 하고 있습니다. 예. 약간 이제 그 말씀 들으면서 저도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미국의 그 회사들 중에는 그런 이제 엔지니어들의 암묵지가 굉장히 중요해서 아, 퇴직 1년 전에는 암묵지를 문서화하는 작업만 아하, 시키는 이제 그런 예. 회사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예.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아하. 필요한 영역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이런 데이터화를 하는 작업이 그냥 단순히 뭐 데이터에 뭐 애노테이션을 한다 이런 걸 넘어서 저는 약간 사람과 AI가 같이 쓰는 좀 인프라를 만드는 작업이다 예.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예. AI도 얘를 이해하면서 사실 그렇게 된 게 사람한테도 가치를 주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예. 작업이 참 돕는 AI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 그냥 들으면서 떠오르는 거 잠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AI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제 데이터를 정리하고 객관화해서 보기 시작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저는 상담 훈련을 받고 정신분석 훈련을 받을 때 이거는 도제 제도로 배웠거든요. 이론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실습도 많이 했지만 거의 한 10년, 20년간 도제식으로 배워왔단 말이죠. 그렇게밖에는 가르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좀
진짜 그럴까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AI를 가르치다 보니까 그리고 제 거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사람한테도 가르칠 수 있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이 이게 암묵지라고 뭉뚱그려서 표현한 게 조금 게으른 게 아니었을까? 더 명료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까지 조금 하고 있어요. 허 선생님이 저 웃으셔가지고 제가 좀 말하다가 위축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런 뜻에 비웃은 거 아니고. 맨날 서로 웃는 사이라. 네. 시간이 벌써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일단 준비한 질문 중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두 분께서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들을 하고 계신데 이제 그 현실적인 그런 자원이나 제약이 전혀 없다면 어떤 문제에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특히 이제 AI랑 함께 도전을 한번 어떤 걸 해보고 싶으신지. 네, 뭐 저는 사실 계속 그 뭐 지금 의사가 대체할 수 없는 뭐 그런 사람과 사람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현재는 지금 아주 단기간 동안에는 이런 AI 기술이 의사를 돕는 쪽으로 일단 가야지 의료에서는 조금 더 안전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환자들을 더 많이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 실제 개발하고 있거든요. 지금 맨날 하라는 연구는 안 하고 맨날 인터넷에서 알리바바 들어가가지고 이 싼 디스플레이가 12,000원에 나온 게 있으면 주문해서 해외 배송 받아서 지금 오늘도 하나 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간에 시간을 어떻게 내세요? 시간이요. 아니 뭐 시간이야 뭐 내면 되는 거죠. 예. 아니 뭐 여하튼 환자는 그래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뭐 환자를 안 보는 건 아닌데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런 걸로 좀 집중을 해보고 싶다. 지금 당장은 그게 저희 응급 상황에서 정말 필요하거든요. 타임리 센시티브한, 그러니까 지금 빨리 많은 거를 데이터를 갖고 결정을 빨리 해야 되는 시점에서 AI가 확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임상 현장에서 쓰는 기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 선생님 혹시 어떤 제약이 없다면 어떤 제약이 문제에 없다면. 한번 도전을 하고 싶으신지. 제약이 있든 없든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냥 이거 하나뿐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현장에서 지금까지 있으면서 트라우마 현장은 피해자가 너무 많은데 사실은 그 상담을 하거나 이런 심리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그동안 제 한 50대는 오로지 바쳐서 한 게 뭐냐면 제가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교육을 이렇게 구조화해서, 그래서 말하자면 심장내과 의사가 CPR 교육하듯이 심리적으로 그런 일들을 10년 동안 굉장히 많이 해왔거든요. 그랬는데 LLM이 나오고 나서 보니까 내가 10년 동안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했던 거를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고 비용이 필요하고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LLM, 그러니까 얘 AI한테 내가 이렇게 계속 가르쳐서 얘가 완성도가 높아진다면 얘는 시공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심리적 CPR을 마구마구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이게 세상에 LLM을 누가 나를 위해서 개발해 줬나 보다, 저는 막 그런 생각하면서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꼭 하고 싶은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으나 해보려고 합니다. 예. 네, 너무 멋있습니다. 네, 이제 그 준비한 시간이 다 돼서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제 돕는 AI를 고민하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조언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제가 잘 모르겠어 한마디라고 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아까 누군가가 앞 세션에서도 얘기했는데 뭐 꼭 돕는 AI 뭐 어디 가서 찾아야 되나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서, 내 일상 안에서 내가 자주 가는 시선 안에 그것이 다 있다고 생각해서요. 그냥 나와 내 주변을 잘 보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힘내서 주변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너무 이제 좋은 강연들이랑 게 이야기들 들으면서 저희가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서 질문을 많이 커버하지는 못했는데요. 또 이 슬라이드에도 너무 좋은 질문들이 많은데 저희가 이제 진행상 아쉽게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질문들은 또 보면서 뭐 두 분께서 또 시간이 되실 때 답을 또 한번 이렇게 해서 그 공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카카오